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이 있을 겁니다. 저희 사회자는 고려대학교 김중혁 교수님께서 패널 토론을 진행을 주시겠습니다. 김중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김중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패널에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이 산업계하고 학계 전문가들 모셨고요. 가나다 순으로 잠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CGI의 강성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정우영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오늘 패널 진행하는 형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시 지금 조금 전인데요. 목표는 한 5시 한 50분 정도에 마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사회자인 제가 패널분들께 한 2가지 정도 공통 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짧게 한 3, 4분 정도씩 답변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로어에서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받고 패널들께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기업의 주주권, 경영권 관련해서 관련 주제를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토론하기 전에 우선 좀 더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있어서 주주권과 경영권이 어떤 현주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패널분들께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절대적인 기준과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강성부 대표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일 먼저 치는 사람 안호라고 하는데 오늘도 안호를 잡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이 아파가지고 오늘 못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목이 말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다행히 오후에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실제 저희 투자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또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경영권하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지배권이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의 이제 지배권에 대한 부분하고 주주권하고 아무래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영권, 지배권이 없으면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장치들이 다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우리나라가 거의 40% 가까이 되고요. 전 OECD 평균이 31% 정도 되니까 대략 한 8, 9% 정도 좀 높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대주주만 쏠랑 팔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고요. 실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지분율이 낮았던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은 현대 증권의 경우에 지분 20% 간 넘는 지분을 내가 하는 지분이 거래였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거의 10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거래가 됐었고 그거보다 높은 지분을 저희가 인수했을 때의 경우 예를 현대 그 당시에 6,400억에 저희가 샀던 현대 시멘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3분의 2 이상 지분을 저희가 사는 거였는데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87%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많은 지분을 거래할 때는 실제 프리미엄이 좀 율로 보면 낮게 총액으로 보면 비슷할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낮게 거래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무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트리거를 어디서 걸리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몇 프로를 사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도입이 되면 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낮추고 일반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는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영권에 대한 얘기도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이제 경영권에 대한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경영권은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 기업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고
일론 머스크도 말 잘못했다가 뭐 여러 번 떨려날 뻔한 위원들이 있었던 것처럼 경영권이라는 게 그렇게 뭐 천부인권도 아니고 꼭 지켜줘야 될 것처럼 그게 무슨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 언론에서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 경영권이 엄청난 뭐그 권리이고 보호되어야 되는 것처럼 막 설명하는데 그 경영권이라는 건 그냥 경쟁을 통해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박현주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경영권을 지키는 제일 좋은 수단은 스스로 지키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수단은 경영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은 경영권을 가져가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우리가 뭐 경영권을 지키는 데다만 목매왔던 우리나라 법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주주권, 우리 주주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 결국은 주주권이 강화된다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많이 만드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거버넌스가 후진적이라고 평가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여러 외국 평가 기관에서. 그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 미국에 비해서 PBR 기준으로 4.6분의 1, PER 기준으로 1.8분의 1의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시장.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력을 잃고 그에 따라서 자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경제가 성장에 대한 활력을 경제 자체가 성장의 활력을 잃게 되는 상황. 그 악순환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 상황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누가 더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제가 투자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주주권 강화, 그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부분, 주주 권익 보호, 투자자 보호 장치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돼야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7.7% 정도 아까 그 황현영 교수님께서 2011년 그 개정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자사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사주 얘기는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전후로 한번 이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가 있는데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이제 그 현대 기업의 매출액이 대략 뭐 한 4,600조 그 정도 4,000조 원대에서 계속 한 머물러 있어요. 2011년 그 이후 10년 동안 거의. 그래서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성장을 위해서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뭐 자사주를 쓸 수 있고 뭐 하는데 그 우연의 일치이겠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성장이 멈추면 그 이전의 성장률을 보면 지난 그 이전 10년 그 2001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면 평균 성장률이 한 7.7%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성장률 1% 초반의 성장률을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2022년 희한하게 코로나 터질 때 대박이 났어요.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서 평균을 한 3.4% 정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현대 기업의 매출의 성장률이. 이익은 굉장히 감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익이 많이 회사에 오랜 자본주의 역사가 이제 길어지면서 캐피탈 스탁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회사 안에는 유의 자금들이 많이 남게 되고 그게 뭐 자사주라는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톡밸류가 무겁고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코리아 디스크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눔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뭐 엘리트 체육하듯이 그 군대 면제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좀 평등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우리 대표 선수가 기업인데 그 기업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더 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주주들이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5년 전에 제 600만 소리 들었는데 지금 1,400만 넘습니다. 주주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나중에 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국민들 전체의 후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주주권 강화에 대한 부분이 훨씬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일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어떻게 다르냐는 뭐 제가 가장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비전문가지만 자본시장에 투영되어 있는 한국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재벌 구조입니다. 한국 산업사회가 재벌과 함께 성숙했는데 모든 입법과 제도를 만들 때는 이 재벌을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 거지, 재벌을 어떻게 다룰지가 자본시장 모든 문 속에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는 굉장히 주주 평등의 원칙에 의한 제도 도입하면서도 경영권 보호를 하겠다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낸다든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든가 이거 전부 다 한국의 재벌 구조의 반영입니다. 한국의 재벌 구조는 특히나 소수의 지분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순환출자 구조. 그래서 이러한 어찌 보면 그 과거 고속 성장 시대의 반영으로서 반추로서의 소수 지분을 가진 재벌 패밀리가 소유하는 대기업 구조가 반영된 게 한국의 자본시장이고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 자본시장의 제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도 곳곳에 여러 가지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아마 오늘 세미나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다른 점은 한국은 생각보다 이사회 중심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닭달걀의 문제지만은 거기에는 이사의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들은 아직도 자기 책임보다는 어찌 보면 나를 지명해 준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이사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가진 대주주 중심이 아니라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개선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그런 인식의 틀에 사고의 틀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호영 회장님.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 2,600개 정도 지금 아마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뭐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6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 그런 많은 한 2,600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뭐 기업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오늘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영권 보호라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영권을 뭐 아까 우리 강성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천부적인 권은 절대 아니죠. 뭐 경영 잘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영계 쪽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죠. 방어를 뭐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흔히 하는 말로 운동장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사주에 대해서 우리 황현우 박사 얘기하셨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자사주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뭐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주식평등의 원칙이죠. 주식평등. 엄밀히 말하면 주주는 평등한 게 아닙니다. 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식평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주식, 일주 일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은 일주 일 의결권에 따라서 많은 의결권을 갖는 거고 또 작게 투자한 분들은 또 그만큼 의결권 수가 적은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의 약간 전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발제하신 세운 덕분에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따로 또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이제 김우찬 교수님 제가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김우찬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고기 중에 이제 사익 편취라는 부분이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M&A에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적대적 M&A도 있고
또 우호적 M&A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적대적 M&A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통해서 100%를 다 공개 매수를 해라라고 할 때에는 좀 양면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액주주가 보호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피인수 회사를 100%를 다 인수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인수를 못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회사가 이제 부실화돼 가지고 뭐 회생을 못한다 해서 회사가 좀 굉장히 도산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회사의 주주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 뭐 지배권 뭐 이런 것도 뭐 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를 갖다가 다 일반화시켜서 다 그냥 우리 적대적 M&A나 아니면은 뭐 그런 지배권을 획득을 해서 사익을 편취한다든지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게 좀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도 제가 이제 정준혁 교수님 발표 다 하시고 계셨지만 그래서 이제 2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50% 플러스 한 주 정도까지는 공개 매수 해라라는 그런 이제 방안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피인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필요에 의해서 기업을 뭐 좀 팔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도가 이제 97년도에 도입됐다가 9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IMF 그때 이제 우리 97년도 말에 IMF를 겪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니까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해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좀 일단 없애자.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하나로 볼 게 아니라 조금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준혁 교수님. 예, 오늘 법대 교수를 이렇게 불러줘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경대 교수님들 대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고요.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업 지배 구조 수준이 좋냐 안 좋냐를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법과 시장을 얘기합니다. 법 제도가 좋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법대 교수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법 자체는 저는 상당히 100점은 아니어도 상당히 한 8, 90점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5년간 법을 정말 많이 바꿨고요. 회사법뿐만 아니라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일감 몰아주기 관련돼서 이런 핀포인트 법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외국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미국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라이트가 없는 주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있죠. 그리고 뭐 독일이랑 뭐 유럽이랑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면은 아까 홍 박사님께서 2011년 4월 15일 상법 개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상법 398조가 들어가서 이제 회사가 자기 거래를 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그게 이제 들어간 게 지금 3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보고 법을 바꾸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아주 열심히 잘한다. 그래도 비교적 물론 아쉬운 부분이 보시는 바에 따라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시장은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이런 제도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 시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뭐 간단한 예로 이제 그 주주대표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뭔가 배임 행위를 했을 때 회사가 이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주주가 이제 대신해서 소송을 좀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주주대표 소송은 이제 항상 논란이 많고 예를 들면은 2020년 말에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중대표 소송이라고 해서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제 자회사 이사한테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같은 것도 엄청난 논란 끝에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1년에 우리나라의 주주대표 소송이 한 자릿수입니다. 1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이게 활용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법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법대 교수로서 좀 약간의 그 팔이 안 오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면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송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제 시장의 역할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기 교수님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원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합리적 무관심입니다. 유인이 없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한 회사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사실 전체 포트폴리오에 영향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열심히 할 유인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사명감 이런 걸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뭐 사실은 아무리 요즘 저도 이제 아까 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한 3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가 2.5배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주총에서는 투표를 안 하지만 대선 총선에서는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개인들이 그런 소송을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여기 계신 이제 주주행동 뭐강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김광일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이제 유인을 갖고 있는 그런 쉐어홀더 액티비즘 펀드라든지 아니면 PF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은 소송을 해주면 개인들은 사실 거기에 프리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프리라이딩을 하는 게 뭐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시장이 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법은 한 뭐 85점이라면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은 뭐한 20점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게 돌아가는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유럽만 해도 소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뭐 너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 저 발언 기회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발언 기회를 주실 거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네 분 패널들께서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주주권 경영권 관련된 의견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오늘 발표자들께서 발제해 주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무공개 매수제도, 그 다음에 그 자사주에 대한 그 소각 의무 이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주 제한 제도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의무공개 매수제도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에서는 산업계에서는 꽤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김광일 대표님도 계시긴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프라이빗 에쿼리가 또 이 의무공개 매수제도하고 밀접하게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M&A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황 박사님께서 이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대안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의견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어떤 또 안들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교수님께서 주주 제한 제도 한계점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제도에 대한 한계점보다는 그 뭐 제도에 대한 한계점 또 내용에 대한 한계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주주 제한 제도가 좀 안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성무 대표님 아까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네. 잘 쳐서 안어가 아니라서. 네. 그 할 얘기 굉장히 많은 주제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원인 탑3,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꼭 개선이 필요한 거 탑3 안에 일단 상속세가 부담이 너무 세요. 그 주제 하나 있고, 그걸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계속 상속세 세율을 낮춰줘야 된다. 너무 상속세 세율 60%씩 두들기니까 조세 회피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가 막 일어나고 아까 자사주를 활용해서 인적 분할 시에 또 지분율 뭐 늘린다거나 뭐 다양한 이슈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주가 낮추려고 하는 회장님들도 주변에 많이 봤다. 상속 승계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낮으면 더 좋아요. 세금 덜 내요. 그러면 저성과자잖아요. 보통 어느 단체든 저성과자는
홀이 나야 되는데 장을 줘요, 이 나라가. 그게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PBR이 1배 미만일 경우에는, 뭐 일본의 경우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뭐 그거에 대한 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다양한 뭐 얘기들이 일본의 경우도 뭐 아베노믹스 이후에 뭐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시가에만 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가하고 장부가 두 개 좀 큰 걸로 기준으로 해서 매기되, 대신에 세율은 반 정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대략 뭐 자본이득세가 세율이 25%니까 상속세를 30% 정도로 낮춰주면 비슷하잖아요. 5%더 아끼려고 뭐 조세 차익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상속세 이슈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사주 소각을 바로 해버리는 순간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2,500포인트 조금 넘었는데 3,6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3,620포인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3년 내로 지금 있는 거를 다 소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사주를 코스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안은 거의 없다라고 해요. 40%가 넘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40%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국내 주식의 국민연금이 15% 정도 들고 있어요. 15% 들고 있는데, 그러면 뭐 그게 다 40%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뭐 대략 6% 정도 올라가겠죠. 자, 국민연금의 부담률을 1% 올리려면, 부담률 1% 올리면 연금 보관 시기가 한 2년 정도 늦춰져요. 근데 투자 수익률을 1% 올리면 연금 보관 시기가 5.2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 올리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부담률 올리면 정권 바뀌잖아요. 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 재정 차원에서도, 국가 재정 차원에서도 이런 뭐 좋은 모든 투자자들도 좋아할 일이고, 자사주를 굳이 아까 뭐 이명박 대통령이 님께서 그렇게 원활을 했던 이유가 기업의 활동을 좀 뭐 자유롭게 해주고 뭐 경영권 방어해주고 해서 그들을 기업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어떻게 돼? 아까 매출도 10년 동안 그냥 뭐 그대로 거의 뭐 오른 게 없고, 코스피도 한 20%밖에 안 올랐어요. 그 이전을 보면 3배 넘게 올랐어요. 그 이전 10년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어떤 장치 중에 하나가 또 자사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사주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학계에서도 뭐 위발행 주식이다, 트레저리 스탁이다 뭐 하는데, 이거 회사 자산이니까 뭐 회사 마음대로 뭐 어떻게 사고 처분하고 또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피가 이 정체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본시장이 이렇게 활력을 잃으면 자본시장은 창의력의 용광로입니다. 용광로가 또한 이렇게 PER, PBR이 낮아지면 이 창의력의 이라는 샘물이 안 뿜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저는 뭐 이게 국가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재정이든 뭐든 이런 생각이 들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만약에 이제 그렇게까지 법을 바꾸는 것이 당장 힘들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자사주 사는 순간 시가총액에서 발행주식수에서 아까 뺀다고 그랬잖아요. 시가총액에서 빼야 돼요. 시가총액에서 빼는 순간 빼고 새로 발행할 때는 거의 신주 발행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지금 저희가 하면서도 팁을 하나 드리면, 액티비즘 뭐 종목 고를 때요, 제일 그 변화하기 힘든 게, 제가 제일 피하는 종목이 자사주가 많이 가지고 금호석유화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 패밀리들 저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도와달라 저 사람이 도와달라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 자사주가 어디로 갈 줄 알고 대신증권 뭐 제가 액티비즘 들어갈 거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자사주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 자사주는요, 이사의 결이 뚝딱 해가지고 금방 자기한테 전략적 제휴 짜잔 하면서 넘겨버려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사들이 아까 이사 심의 성실 의무가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나라면 아까 이론상의 뭐 황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참 일리가 있는데, 안 지켜져요. 그렇게 소송해봤자 지니까 소송 안 하는 거예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심의 성실하면 되는 나라예요. 주주에 대해서는 심의 성실하지 않아도 돼요. 모 회사가 합병을 해서 국민연금 6조 원을 손해봤니 7조 원을 손해봤니 해도
그런 의사결정을 참여한 이사들이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를 못 받는 나라예요. 그 상법 362조의 3 이사의 신의 성실 의무부터 해석이라도 좀 달라져야 돼요. 판사님들이 왜 이렇게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법을 못 받고 있어요. 이사는 회사와 주주들을 위해서 신의 성실해야 된다. 그럼 회사에 대해서만 신의 성실하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냐면 마치 나라의 주인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라의 주인이 왜 나라예요? 국민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에요. 물론 그게 지배주주도 포함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있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그 정도 하고 아까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도 얘기했는데 뭐 그걸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50%라도 일단 도입되는 게 좀 훨씬 낫다. 예, 지금 올라가 있는 것까지 뭐 언제 바꿔요 또 그거. 저 사람들이 얼마나 결단을 한 건데 저 정도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 들고 주주 제한 활동이 우리나라가 적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봤자 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패배주의에 빠지다 보니 지배구조 개선하고 장기 투자해서 기업 가치 올라가면 뭐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 특정 주식을 얘기하기보다 뭐 하기엔 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요즘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 그런 뭐 급등주 아니면 옛날에 바이오주 그래서 뭐 그런 트렌드에 너무 빠져서 사람들이 국민들의 재산이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훨씬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문화가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관련해서 보면 참 답답한데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걸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 선원들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단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투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대통령 후보자들 다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만 해봤자 별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장이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사들어 간 거는. 그래서 선장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그런 뭐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 이런 부분들 잘 만들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더 크고 액티비즘 이제 활동을 한 저 같은 사람들이 주주 제한 제가 엄청 욕을 많이 먹어요. 한국에서 액티비즘 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일반 주주들은 우리 편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너 왜 가만히 있냐고 소송도 하고 좀 화끈하게 하지 저 새끼 말뿐이라고 맨날 그렇게 댓글 달려요 저한테.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너도 주식 화끈하게 사주라고 올려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정말. 슬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뭐 주가 올려주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제가 샀는데 주가 안 오른다고 언론에서 또 막 어떤 기자들은 방송폰 강따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따 해가지고 망한다. 절대 따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고요. 광고주가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법과 제도도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거는 액티비즘 펀드가 너무 초창기예요 아직. 초창기고 그리고 규모도 작아요. 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기업도 조금 이 기업도 조금 사가지고 좀 다양한 주제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펀드 그렇게 해서 액티비즘만 해가지고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PEF들이 하는 펀드들을 다 해요. 저희가 10개의 펀드를 지금 5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중에 액티비즘은 3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최근에 인수한 멜치 자산운용의 새 이름 크지 자산운용, KCGI 소리 나는 데를 크지냐. 그래서 TV 광고 많이 하는데 거기서 뭐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주인공이 와 있는데 우리 명적 부장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화끈하게 뭐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럼 또 소송을 하려면 또 변호사들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뭐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오잖아요. 그것처럼 주주들 권익은 결국은 주주 수가 늘어나면서 지켜질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저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저희 캐시지아에서 한진칼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옆에 우리 김광일 대표님 고마우신 김광일 대표님 계시지만 뭐 관련해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가 있지도 않은데도 굳이 저희 지분까지 비싸게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엑시스 잘해서 수익률 증대 크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오스템 인프라도 한직하는 상담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주장한 게 세 가지예요. 언론에서 맨날 뭐 우리가 뭐 배당이나 올려달라고 그러고 뭐 자사주택 토각이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희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한진칼에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1번 부채 비율이 1200%가 넘는데 연부채 포함해서 좀 낮추자. 300%대로 낮추자. 그랬더니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막 하더니 지금 210%가 돼버렸어요 벌써. 3년 만에. 할 수 있는데 왜 부동산 안 팔고 지금까지 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저를 막 기업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땅통하고 왜 편먹었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목에 칼이 안 들어오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꼭 그걸 이제 따오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어쨌든 우리나라는 제가 저 말고도 많은 액티비즘 펀드들이 계신데 그 펀드들이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그 펀드 성과를 저희 PF 같은 경우 저희 캐시지아의 수익률은 거의 뭐 상위 1% 안에 드는 좋은 수익률입니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비즘 펀드들이 평균적으로는 뭐 좋지 않다고 뭐 기사가 났던데 그 수익률 계산도 좀 잘못했어요.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격 대비 올랐냐 내렸냐를 계산하자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한참 쌀 때 샀는데 우리가 사면서 올라간 건데 그거는 왜 반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좀 억울하긴 한데 그 오스템 같은 경우 의무 공개 매수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니 의무 공개 매수가 아니고 공개 매수할 때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변명을 하자면 만약에 그걸 안 응하면요 상장 폐지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을 진짜 절벽으로 끌고 가는 피리소년이 되는 꼴이에요. 당장 폐지를 시키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특별 결의를 통해서 사실 복잡하게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특별 결의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저희가 만약에 찬성하지 않아도 저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투자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비싼 가격에 엑시트하는 게 어딨냐. 저거 먹튀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먹튀냐 아니냐의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먹튀인지 대표님 아닌지는 조금 예, 정리해 주시면 마지막 정리할게요. 먹튀인 사람은 그 먹튀 나간 다음에도 그 주가가 빠졌어요. 갑자기 올랐다가 기대감을 올랐다가 다 빠졌어. 그러면 먹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기업이 좋아진 게 없어. 얘네가 내가 들어온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된 게 없어. 그럼 먹튀죠. 주가가 올려놓고 나갔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분을 오스템도 지금 MBK로 가가지고 얼마나 지배구조가 좋아졌습니까? 저는 제가 이쪽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아주 어린 애인데 5살짜리 어린애 우리나라 캐시지아에 5년 됐어요. 5살짜리 꼬마애한테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 니네 왜 못 따라가니 막 이런 얘기하고 니네 왜 이렇게 저성과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예쁜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성문 대표님이 오스템의 지배구조 개선에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는 기본적인 입장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시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평의 원칙으로 접근하거나 정치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시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온전히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투자자들, 즉 주주들이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다음에 제대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 약간 저희가 편취 목적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장이라고 보면 시장에서 어떨 때는 가격이 낮은 기업도 있어요. 그 기업은 가그넌스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서브옵티멀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나쁜 경우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낮은 기업을 시장 가격 정도로 사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걸 주주들이 볼 땐 프리미엄 몇 프로 줬나라고 어떻게 해석할까는 고민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영권 프리미엄 몇 프로로 계산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높을 때는 상장사 M&A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정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무 공개 메시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당위론, 하나는 현실성, 하나는 제도적 보완인데요.
당위론을 보면 대단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익 편칙을 나눠가지고 맞추는 동기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일반 주주들이 경영권이 변동되면 회사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회사를 이 투자를 내놓을 수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반 주주들이 경영권 빵하고 뉴스가 공시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지분을 팔 수 있겠냐? 불가능합니다. 주주들한테 퇴출할 수 있는 난 이 대주주가 싫어 하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주 평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 근데 나갈 때 대주주랑 똑같은 가격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이 세 주주가 좋다면 굳이 그 돈 안 받겠다고 남아 있을 수 있는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 의무 공개 매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마땅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성으로 들어오면 아까 오스트리 얘기 많이 하신 저희가 2조 2천억짜리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죠. 그다음에 공시되기 전에 어떠한 정보도 흘러나가면 안 되죠. 그 정도 큰 규모의 딜을 준비하려면 굉장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확신도 필요하고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100% 공개매수 꼭 강제해야 될 거냐. 아마도 100% 공개매수 강제하면 상당한 수의 M&A들이 상장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정부안인 지금 올라와 있는 50% 안이 절충점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제도적 보완입니다. 시장으로 보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요술방망이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상장 시장이 시장 논리대로 흘러가게 해줘야 됩니다. 의무 공개 매수를 하는 반대편은 뭡니까? 지배주주, 대주주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대주주도 자기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주려면 상장 폐지가 쉬워야 됩니다. 우리 강 대표님은 쉽다고 하지만 일본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을 쓰면은 이사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방법은 써서 안 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은 상장 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시에 공개 매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좀 완화시켜줬죠. 이제 보증서만 갖고 얘네 현금 갖고 해서 저희 현금에 2조 갖다 놓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됐는데 여전히 그걸 어떻게 실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공개매수 제도 자체로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동시에 상장할 때 그러면 상장하는 주주들이 나는 그러면 25% 이상 계속 들고 있을 거야 아니면 25% 미만 줄일 거야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대주주는 무조건 일정 퍼센티지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장 시장에 대한 제도 자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의무 공개 매수도 하나만 선진화시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여러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 의무 공개 매수의 그 플립 사이드는 뭐냐면은 우리 강 대표님이 그 말씀 아까 잠깐 하셨는데 액티비즘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 교수님 그 자료 보시면은 테이크오버가 가장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 위협이 있어야지 대주주가 움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적대적 공개 매수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의무 공개 매수를 100%, 50% 플러스 한 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까 강 대표님 들어온다고 얘기하셨지만 강 대표님이 대주주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주식 사가지고 내가 1대 주주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제도에는 양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듭 다시 처음 드린 말씀 돌아가면 주식시장, 상장시장을 시장으로 볼 때 어떻게 조화롭게 밸런스를 잡고 모든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제가 앞서 두 분께서 제가 하고 싶은 단어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상속세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강성부 대표님 책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 부분에 가면은 상속세 얘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상속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 그래서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옆에다 두고 있습니다. 책.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는 그 하나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만 건드리다 보면 이 분명히 제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각종 뭐 예를 들어서 불공정거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 등이 거의 전부 다 상속세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상속세는 지금 우리 기본세율이 이제 최고 50%에다가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플러스 20%에서 60%. 거기에다가 이제 전혀 주식이 없다가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죠. 그것도 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 따지면 한 65, 6%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꿔줘야 이게 이제 다른 제도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좀 쉽게 건들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들은 그러니까 상속세는 지금 절대 못 건드는 어떤 뭐 절대적인 거로 딱 두고 자꾸 다른 것만 지금 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도 효과도 제대로 못 보고 또 자꾸 왜곡되고 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난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시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자본시장도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은 시장 논리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불공정 거래, 뭐 내부자 거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니까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맡겨놓는 게 근데 이제 회사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라든지 정책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업은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공기업 취급을 합니다. 사회적 공헌 뭐 그런 뭐 이득을 취하니까 그건 당연히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배구조 자체도 꼭 공기업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 자꾸 하시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그대로 두고 사기업의 제일 큰 목표는 뭡니까? 이윤 추구거든요. 이윤 추구하되 불법 탈법하면은 강하게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윤 추구해서 또 재투자하고 이런 선순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근본적인 거는 그냥 두고 자꾸 곁가지만 건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제도가 자꾸 좀 이상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 책임 강화인데 이사는 지금 우리 창법상 이제 그 충실 의무가 있죠. 근데 이제 회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뭐 주주 비례적 이익 뭐 얘기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될 게 그럼 그 제도가 다른 나라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경영 판단이라면 책임 없게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회사에 손해가 가거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경영 판단에 의한 건지 아닌지 판단 없이 그냥 손해 발생했으니까 너 책임져.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죠. 좀 적극적이질 못하고 또 좀 상당히 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거에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가 어느 하나 딱 떼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제도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의무공개 매수제도랑 그 자사주 관련돼서 좀 정부에 자문을 주고 있는 입장이어서 뭐 요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을 위주로 인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냥 연구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는 아까 김광희 대표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사라, 그러니까 전부 매입 의무고요. 또 하나는 같은 가격에 사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하는 데는 이제 영국이랑 EU만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약간씩 조금씩 약간 톤 다운을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타협점을 만약 찾아야 된다면 지금 이제 정부 발표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한 그런 이제 타협안이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큰 정말 너무 이렇게 혼만 내는데 좀 이렇게 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부 매입 의무와 같은 가격 중에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전부 매입 의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세련되게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아주 나이브한 개인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를 들면 테슬라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앨런 머스크가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성 주식을 산다고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 잘하지 않을까 약간 그거를 생각하고 저는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경영하느냐가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판단인데 M&A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바뀌었다. 나는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가 계속 할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정순혁 교수가 테이크오버를 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 경영권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전부 매입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가격 같은 가격과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작년에 뭐 여러 군데에서도 좀 발표하고 하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뭐 저 메일도 많이 오고 이렇게 저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약간 좀 철학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양극단을 얘기하면은 아이 뭐 같은 주주가 같은 주주인데 왜 누구는 돈 많이 받고 적게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대한민국의 빛나는 전통이 권리금 문화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맞다 뭐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 토론이 사실은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이 경로 의존성의 문제가 참 크구나. 패스트 디펜던스가 참 크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까 김은창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의무공개 매수 그것도 아주 완화된 형태의 의무공개 매수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딜이 딱 두 건이었습니다.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M&A 역사는 1998년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M&A가 정말 산업이 커졌고 여기 이제 훌륭하신 대표님도 계시지만 우리 PF도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유럽과 비교해도 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저는 훌륭한 인재들이 다 PF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달리 말하면은 그런 이제 경로 의존성이 많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들이 좀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아쉬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시작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자사주도 이제 제가 또 관여를 자문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사주 문제는 사실 훨씬 쉽습니다. 자사주 문제는 외국 가서 뭐 제가 이제 미국 법대 교수나 독일 법대 교수나 얘기를 하면은 일단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 나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 딱 두 가지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에 대해서 아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1번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무 권리를 인정 안 합니다. 배당도 당연히 안 주고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유독 합병과 분할 시에만 신주를 배정을 합니다. 그때만 살아있는 걸로 쳐줍니다. 자사주가.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또 기업에서는 세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다.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100%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뭐 아주 또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1번이고 2번은 신주 발행과 자사주 처분을 다 같게 봅니다. 뭐 이것도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너무 당연한 얘기다 보니까 자사주 이슈를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두 개가 되면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자사주를 보유를 하나 안 하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각을 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자사주 다 소각한다라고 기자님들 기사들도 많이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델라웨어나 뉴욕 주 회사법을 보면은 자기 주식은 의무 소각 아닙니다.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의무 소각입니다. 실제 뭐 아마존이나 지이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사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디스카운트 요소로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왜냐? 1번, 2번이 해결됐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갖고 있으나 안 갖고 있으나 똑같으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심한 경우에는 자사주를 한 50% 정도 들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만약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법을 통과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행기간이 유예기간이 있겠죠. 이거 뭐 긴급조치 명령으로 뭐 내일부터 자사주 다 소각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사이에 다 팔 겁니다. 안 팔면 배임입니다. 사실 저는. 이사가 만약 자사주를 시장에 팔 수 있는데 안 팔았다 그 몇 달 동안 그것도 배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실타래처럼 꼬인 그런 경로 의존성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법을 비판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게 꼭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앞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주 제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주 제한은 우리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행동주의 전략 중에서 빈자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부자 행동주의 전략은 뭐냐? 테이크오버나 프록시 파이트입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외국 연구 결과에서 테이크오버나 프록시 파이트가 기업 가치 영향이 있고 저기 쉐어홀더 프로포즈를 영향이 없는 거는 쉐어홀더 프로포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애당초 높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직관적으로도 너무 맞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주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나 또 미국과 상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지배주주가 거의 모든 회사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라 하면 금융주주사들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공기업이었는데 민영화가 됐던 KT, 포스코, KTNG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배주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주주 제한이 통과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배주주라는 환경을 같이 좀 보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주 제한이 통과가 안 되냐 이렇게 말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테이크오버 테이크오버 두 펀드 다 테이크오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패널들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의견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모든 분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나라 현실에 자사주를 의무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본질은 사실 그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지난 뭐 20년, 30년 백업해서 돌아보면 주가가 올라가서 번 이익이 한 54% 정도 되고 배당으로 번 이익이 한 6% 정도 됩니다. 주식 투자했을 때 번 이익이 100이라고 치면. 그리고 나머지 40%가 뭐냐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수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주식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미국은 뭐 계속 줄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 줄고 계속 늘어나고 또 분사해가지고 또 이중 상장, 삼중 상장 시켜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실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법리적으로 봐서 이렇게 나올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아까 정준 교수님도 뭐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뭐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저희 지금 주주 제안에서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갑자기 현정원 회장이 나갈 거고 우리 임시주총 할 거예요. 6주 남겨놓고 그리고 금요일 날 장 끝나자마자 공시해가지고 그럼 주주 제안을 그날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주주 제안합니까? 우리나라 주주 제안이 이래요. 그냥 법적으로 이게 왜 이런 주주 제한이 일어나는지 결국은 내년 7명의 주주들 중에 5명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꼼수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작년에도 1%포인트 차이로 겐신이 회장 자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작년과 이게 완전 사뭇 달라진 게 3천억 이상의 회사에 손실을 입혀서 1,800억의 과징금이 아니에요. 사실. 손해배상을 뭐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손해배상을 한 건데 회사에다.
그 손해배상금을 3, 800억을 내고 돈도 이제 없어요. 돈도 없는 데다가 뭐 이 상황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현정을 펴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딱 경영권 유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꼼수로 이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데 뉴스는 다 그냥 현정원이 과감한 결단을 하고 경영권을 내려 무슨 경영권을 내려놔요? 회장짜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120억 따박따박 급여 받아갈 거라고 지금 뭐 급여 보너스 뭐 해서 받아갈 거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 그죠? 그리고 꼭 이사회 의장 자리 내려놓는다고 경영권을 내려놓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장님들 그런가요? 더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한직할 할때 지분을 9%도 넘게 들고 있는데 주식 보유한 날짜가 6개월에 하루가 이틀이니까 빠진다고 니들 주주제한 못해라고 모식 판사님이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와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 3% 이상의 상법에는 주주제한 할 수 있도록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날짜 계산 안 했어요 굳이. 근데 상법보다 특별법이 앞선다는 식으로 뭐 그런 논리를 펼쳐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상법이 바뀌었어요 또. 3% 이상의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며칠 보유했든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또 법이 바뀌고 세상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진보하고 진화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좋은 세상 올 거다라고. 감사합니다. 혹시 정 교수님 추가적으로 아니, 하실 말씀? 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냥 아까도 이제 그 시장이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사실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지배주주 없는 세상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배주주가 있는 세상에 너무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와서 지배주주가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재결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를 개선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현재 이런 시장과 법제도 판결 하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설사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독일 사람들 만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총수 지배주의 이런 게 참 여전히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예 뭐 걱정하지 말래요. 한 30년만 지나면은 어차피 이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분들이 다 쪼개진다. 독일도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뭐 3대, 4대 이미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지배주주 없는 세상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또 여기 같이 계신 신무가들과 또 경영대 교수님들과 또 같이 좀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저희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되긴 했는데요. 플로어에서 장시간 또 궁금증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렵고 패널 분들께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시면 한두 개만 짧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패널 네 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발제해 주신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장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맞춰도 되는 건가요, 수장님? 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 발표자한테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네. 아까 그 공개 매수 제주 도입한 후에 여권 프로그램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프리미엄 치료한 때그 인수 발표 후에 주가를 빼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음공개 매수 제도가 없을 때는 그 인수 후에 주가가 공시 주가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안 올라요. 공개 매수 뭐 M&A 합병 같은 뉴스가 있을 때. 그래서 혹시 제도 도입 후에 그런 공시 효과 때문에 그 빼주는 값이 올라가서 즉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걸 빼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작아진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요. 그 인수 발표 그 직후의 주가로 빼준 거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인수 발표 직전의 시장가로도 지배권 프리미엄 계산을 했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 패널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 마지막으로 박효수 교수님 그래도 인사 한마디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예상보다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제가 어디 외부 정책 세미나 다녀보면 항상 이 청중이 3분의 1, 4분의 1도 안 차서 저희 항상 고민인데 신기하게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나는 저희 연구소가 좋은 주제를 잘 생각하고 또 관심 있을 만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